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죽으면 도대체 뭘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뭘 경험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상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이 아마 평소에 갖고 계실 그림부터 솔직하게 그려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어떤 이행의 과정으로 상상합니다. 이쪽에 삶이 있고 저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 사이에 문이 하나 있어서 내가 그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죠. 마치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통과하듯이. 이쪽은 한국이고 저쪽은 어딘가 모를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거기서 뭘 보게 될까? 돌아가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터널이 보인다는 사람들 얘기가 사실일까?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빛은 정말 무엇일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늦은 밤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내놓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 전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전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잠깐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건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걸까요? 경험하려면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뇌가 돌아가고 있어야 하고 의식이 켜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학자처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파고든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작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작동이 멈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하는 주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건가? 이 논리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경험하려면 작동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멈췄으니 그걸 지켜볼 관찰자도 사라진 겁니다. 관찰자가 없는데 관찰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 종교적 주장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는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그 전제를 먼저 들춰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답을 찾아봐야 헛수고라는 거죠.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될까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 자체에 우리가 들춰내야 할 숨겨진 전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한 층씩 차근차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들수록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딱 이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처음 들으면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정밀한 논리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의식이 있어요. 주변 소리가 들리고 제 말이 귀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죠.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뇌에서 약 860억 개에 달하는 뉴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팡팡 불꽃처럼 신호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바쁘게 째깍째깍 작동하는 정밀한 기계처럼요. 그런데 이 기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뚝! 신호가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 경험하는 주체가 사라집니다. 경험의 공장이 문을 닫는 거죠.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무섭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완전히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 임사 체험자들은 뭘 경험한 걸까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분들이 말하는 그 빛, 그 터널, 그 평화로운 감각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를 훨씬 더 흥미로운 영역으로 데려가거든요. 흔히들 임사 체험을 사후 세계의 증거로 해석하시죠. 실제로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거라고. 터널이 보이고 빛이 있고 돌아가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주 평화롭고 따뜻했다는 얘기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도 우리가 뜯어봐야 할 숨겨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뇌가 완전히 활동을 멈춘 상태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끊겼어도 뇌세포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활동합니다. 산소가 차단되면 뇌는 아주 극적인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신경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심장이 멈추는 순간 뇌에서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전기 활동이 터져 나왔어요. 팡팡팡, 마치 마지막 불꽃놀이처럼. 아, 잠깐요. 이게 임사체험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사체험은 분명히 실제 하는 경험이에요.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 그 평화로움, 그 빛, 그 따뜻함은 진짜입니다. 다만 그게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파인만은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고.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의 작동 원리를 파고들었죠. 임사체험도 똑같습니다. 그 경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보고 느꼈다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게 뇌의 극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경험인지 아니면 진짜로 다른 차원을 엿본 건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현재 과학이 아직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의식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눈이 스르륵 감기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다가 어느 순간 탁 꺼지는 그 순간. 아, 근데 이상하죠.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은 기억될 수가 없거든요. 기억하려면 의식이 켜져 있어야 하니까요. 죽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어도 의식이 꺼지는 순간 그 자체는 경험으로서 기록될 수가 없어요. 의식이 꺼지기 직전까지의 경험은 있을 수 있죠. 통증일 수도 있고 평화로움일 수도 있고 가족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근데 꺼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스크린이 꺼지는 거예요. 영화관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지면 스크린이 스스로 꺼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죠. 스크린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아무 경험 없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 스크린 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펼쳐졌냐는 겁니다. 기쁨, 슬픔, 웃음, 눈물, 사랑, 이별, 그 모든 것들이 그 스크린 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경험이 가능하고 꺼지는 순간 경험도 끝납니다. 그리고 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아요. 무섭게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이걸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잠들기 전 그 순간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아니죠. 그냥 스르륵 잠드시잖아요. 어젯밤 잠들기 전이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의식이 영원히 꺼지는 그 순간도 그 순간 자체는 경험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가 2400년 전에 발견한 핵심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면
나의 기억은 내가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관계와 감정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죽으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배웠던 것들 모두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다고. 이 생각은 우리를 아주 깊은 허무감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에도 뜯어봐야 할 전제가 있어요. 사라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물리학에 아주 흥미로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 보존의 법칙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한때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한 그 원칙이에요. 우주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태가 변할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아요.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움직임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결국 세상과 상호작용합니다. 형태가 변하면서 계속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내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우주 어딘가로 흩어져서 또 다른 형태로 세상에 계속 존재합니다. 이건 화학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세상에 미친 영향들, 내가 나눴던 대화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달라진 부분들, 이것들도 세상에 계속 남아요. 파문처럼.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퍼지잖아요. 돌이 바닥에 가라앉아도 물결은 계속 퍼져나가는 것처럼. 물론 이게 내가 어딘가에 의식을 갖고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과학이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가 변한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회나 환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흔히들 윤회나 환생은 종교적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죠? 과학과는 별개의 세계라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흐릿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원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 그 세포들을 이루는 원자들이요. 이 원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 어딘가에서 왔어요. 어쩌면 몇 억 년 전에 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일 수도 있고, 공룡의 몸을 이뤘던 것들일 수도 있고, 고대 바닷속 미생물의 일부였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자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 아닐까요? 물질의 수준에서는 이미 윤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물질 자체는 계속 돌고 돌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물의 비유,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 다시 강물이 되는 것처럼 형태는 변하지만 그 본질은 계속 순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물질의 순환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기억이나 경험이나 의식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이것들도 어떤 형태로든 순환할 수 있을까요? 이건 현재 과학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정보가 보존된다는 물리학의 원칙을 깊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의식이라는 정보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아요.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도 파인만이 가장 경계했던 태도예요. 파인만은 어떤 이론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떤 이론이 맞다고 너무 일찍 확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과학은 열린 질문을 환영합니다.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둘 다 과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것, 그게 파인만의 길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런데 윤회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윤회하는 걸까요? 뭐가 이어지는 건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아마도 오늘 이야기의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지점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사후 세계 이야기랑 연결되냐고요? 잠깐만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흔히들 나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하나의 연속된 존재라고 생각하시죠.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나라고, 맞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 중 대부분은 몇 년 전에 있던 세포들이 아니에요.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나거든요. 피부 세포는 몇 주, 적혈구는 몇 달, 뼈 세포는 몇 년 주기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연속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억이에요. 기억이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있고 어제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기억을 잊어버려요. 3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흐릿한 것들이 많죠. 잊어버린 그 기억들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실제로 신경과학에서는 기억이 뇌의 특정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기보다 뇌 전체의 연결망 패턴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마치 인터넷이 특정 서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기억 전체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 아주 기묘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라는 것은 어쩌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패턴에 가깝다는 거예요. 강물처럼요. 강물은 항상 같은 강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흐르는 물은 매 순간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패턴이 유지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물질도 바뀌고 기억도 부분적으로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지만 어떤 패턴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같은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이 해체될 때, 즉 죽을 때 그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현재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깊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나라는 것이 패턴이라면 그 패턴이 영향을 미친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나의 모습, 내가 한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들, 내가 나눴던 말들이 누군가의 삶에 미친 영향들, 이것들도 나의 패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들은 내 몸이 사라진 후에도 세상에 계속 남아요. 이게 어쩌면 가장 실제적이고 확인 가능한 형태의 사후 세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흔적들, 그 흔적들이 계속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작은 거라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힘든 하루를 버티게 했다면 그 영향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패문처럼.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또 다른 방향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끕니다. 의식과 경험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사후 세계 이야기와 연결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 예를 들어 함께 오래 산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도 의식이 있어요. 경험을 합니다.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슬픔도 느끼죠. 신경과학적으로도 동물들의 뇌에서 감정과 관련된 구조들이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실 사후 세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뇌의 활동이라면 동물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되는 것이라면 그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닐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반려견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눈을 감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의식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계와의 연결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인만은 자연을 관찰할 때 편견 없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동물들의 이런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는 게 오히려 더 비과학적일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임사체험 연구들을 보면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건 아주 깊은 평화감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온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뇌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극도의 평화를 느낀다는 게 역설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열려있는 질문이지만 이 경험의 실제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그 경험은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체 이탈 경험입니다. 자기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신경과학적으로는 뇌의 측두두정 접합 부위라는 곳이 산소 부족으로 오작동할 때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유체 이탈 상태에서 수술실 안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단순히 뇌의 오작동으로만 보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경험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그 순간까지의 기억들이 아주 빠르고 선명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경험이 단순히 자기 입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쳤던 영향까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게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마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쳤던 모든 조연들의 시점에서도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들의 무게를 그 순간에 비로소 완전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니까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건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이 문화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죽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마지막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를 아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면 정확히 뭐가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면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거의 모든 진지한 탐구는 결국 지금 이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후세계를 고민해온 이유가 사실은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해서였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는 건 현재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거예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에 메멘토 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그게 그를 우울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을 충실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황제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삶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든요. 마치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가 오늘로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더 천천히, 얼마나 더 온전하게 그 맛을 음미할지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을 먹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훨씬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은 오히려 순간을 망쳐요. 지금 이 커피가 마지막이니까 다 마시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집착하면 지금 이 커피를 온전히 즐길 수 없잖아요. 그냥 충분히 음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파인만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파인만이 암으로 투병하던 말년에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두렵지 않냐고. 파인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워. 우주에는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그게 아쉬울 뿐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아닌 아쉬움. 그 아쉬움의 근원이 뭔지 보이시나요? 호기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파인만은 죽는 순간까지 세상이 흥미로웠던 거예요. 실제로 파인만의 마지막 나날들을 기록한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투석을 받으면서 몸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도 파인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리 문제를 내고 함께 풀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죽음 앞에서도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파인만만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유한한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로 볼 것인지. 자, 여기서 잠깐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런저런 종교와 문화에서 사후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잠깐 다뤘는데요. 흥미로운 건 표면적인 내용은 다 달라도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고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의 삶이 천국에 가기 위한 기준이 된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지금의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덕스럽게 사는 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요. 표현은 달라도 결론은 같아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언어로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와 정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보존된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세상에 실제로 차이를 만든다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함의를 갖고 있어요. 사후 세계가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있으면 그게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칠 테고, 없으면 지금이 전부니까요. 어느 쪽이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요. 철학적인 이야기 다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살면 되냐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지금 대화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라고. 그게 전부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뿐이에요. 불교에서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스토아에서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고, 파인만은 그냥 지금 네 앞에 있는 걸 제대로 보라고 했을 거예요. 표현은 달라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데에는 사실 아주 흥미로운 진화적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사후 세계 이야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 뇌는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뇌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살아남게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해서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떠올리는 것, 죽음을 상상하는 것,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일부러 외면하고 감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직면하지 않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지죠. 어두운 곳에서 상상 속의 괴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 직접 마주보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 즉 중병을 앓았거나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후에 더 충실하게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실감하고 나니까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파인만이 말년에 얘기했던 것과도 통합니다.
파인만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싫은 사람들을 만나는 의무적인 자리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로 흥미로운 물리 문제들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했죠. 죽음이 그에게 선명함을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두려워할 가치가 있는 것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죽음 그 자체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도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도 실패는 경험이고 정보이고 그 자체로는 위협이 아니에요. 반면에 두려워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 이건 진짜로 아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일에 지금 용기를 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이게 사후 세계에 대한 모든 고민이 결국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생전에 자주 강조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모른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진짜 호기심이 생기고 진짜 탐구가 시작된다고. 사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이 질문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한 사람은 지금 이 삶을 더 소중하게 살게 됩니다. 그게 이 질문의 진짜 가치예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 질문이 결국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어요. 먼 저 세상에 대한 질문이 지금 여기로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질문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살아있는 나, 이것보다 더 가까운 게 없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아까 임사 체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정말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임사 체험에 관한 연구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 핌 반 롬멜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심장이 멈췄다가 소생한 환자들 중에서 상당한 비율이 아주 선명하고 일관된 경험을 보고했어요. 터널과 빛, 돌아가신 분들과의 만남, 자기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체 이탈 경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뜯어봐야 할 지점입니다. 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외부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수술실 안에 있던 의료진들의 행동이나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의 위치 같은 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현재 과학이 이 부분에 대해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건 신경과학에서 아직도 논쟁 중인 영역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의식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뇌가 의식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의식이 뇌를 통해 표현되는 건지조차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어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의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들 중 하나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의식이 딱 그 경우예요. 우리는 의식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아직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후 세계, 즉 의식이 몸을 떠나서도 어딘가에 계속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과학은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고. 뇌가 죽으면 끝이라고. 근데 이 생각에도 뜯어볼 게 있습니다. 과학은 사후 세계가 없다고 증명하지 않았어요.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아주 흥미롭게 주목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의식의 역할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찰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수학적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러면 관찰하는 주체, 즉 의식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물리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마치 질량이나 전하처럼. 만약 그렇다면 의식이 특정 몸과 뇌에 묶여 있다가 그것이 해체될 때 함께 사라진다는 게 오히려 더 설명하기 어려운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흔히 과학은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섣부른 결론인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짜 물리학은 훨씬 더 열려 있어요. 파인만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틀렸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 이렇게 치열하게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후 세계를 궁금해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호기심이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들 하죠. 근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한번 파고들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정확하게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한번 분해해 봅시다. 첫 번째,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고통스러울까봐. 이건 분명히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주 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의료가 발전하면서 이 부분은 점점 더 잘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사실이죠. 두 번째,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없어진다는 것. 이게 아마 가장 깊은 두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은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그러면 사실 내가 없어지는 걸 경험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이건 진짜 두려움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다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고 싶은 게 아직 많은데 다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도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렇게 분해해 보면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살아있음에 대한 강한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죽음이 두렵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물리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어두움이 없으면 밝음을 알 수 없고 끝이 없으면 시작을 실감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파인만이 죽음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파인만은 자신의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마지막 강의까지 했고 마지막 병원 입원 전날까지 물리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다만 죽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라고. 이게 파인만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태도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아쉬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쉬움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을 마비시키지만 아쉬움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만들죠. 자, 이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보다 덜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답이 나오든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사후 세계가 있다면 지금 이 삶이 그 다음 삶의 씨앗이 될 테고 없다면 지금 이 삶이 내가 갖게 되는 전부겠죠.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은 같아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친 몸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첫 모금을 마시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그 순간. 이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약 138억 년에 걸쳐 펼쳐진 이야기 속에서 별이 태어나고 폭발하고 원자들이 이리저리 모이고 흩어지고 행성이 생기고 생명이 등장하고 그 기나긴 과정 끝에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과학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알 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파헤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둘, 사라진다는 건 형태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셋, 임사체험은 실제 하는 경험이지만 그 해석은 아직 열려 있어요. 과학도 완전히 닫힌 게 아니에요. 넷,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체는 삶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 쏟는 게 가장 지혜로운 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발견인데요. 사후 세계를 묻는 질문은 결국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저 먼 사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썼나?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대답보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새로운 시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아름다운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